일부에서는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100% 반도체에 몰빵하는 건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원칙, 변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축구 감독 비유를 했잖아요. 만약에 반도체만 100% 투자했다면 축구팀을 11명을 다 공격수로 채운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네.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방어를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 득점이 제일 중요해서 공격수로 11명을 채운다면 5득점을 할 수 있지만 10점을 실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워런 버핏의 원칙을 떠올리면 돼요. 워런 버핏의 원칙 다 아시겠지만 이 원칙이 잃지 마라. 근데 이 원칙은 이 원칙을 지키래요. 네, 그러면 네. 워런 버핏은 결국은 돈을 벌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잃지 마라. 워런 버핏 원칙은 돈 안 벌어도 돼. 다만 잃지 마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용어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관리에서는 우리 투자의 목표를 수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투자의 목표는 두 가지여야 하는데요. 네. 수익률을 올리고 위험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공격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수익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운때가 잘 맞고 운이 좋다면 1억에 5억도 될 수 있지만 그 5억이 언제나 빵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도 목표로 해야 되지만 손실을 낮추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럼 역시 재무관리에서는 손실을 낮추는,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을 말해줍니다. 바로 분산 투자.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의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지 분산 투자가 되는데 반도체로만 100%.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심지어 반도체 탑2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냥 똑같은 움직임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막 수익이 날 땐 좋지만 위험 분산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닌 업종도 이렇게 잘 갖고 있는 것이 원칙으로 맞다. 왜? 지금은 진짜 특수 상황이에요. 거의 두세 달 정도 이들 종목만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원칙인지 착각하는 거죠. 이거 반도체만 갖고 있으면 돈 버는데 뭐 딴 걸 왜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길게 봐서 우리가 주식을 한두 달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100세 시대고요. 100세 시대의 포인트는 아직도 정년은 한 60이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주식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식 안 하고 산다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고스톱 외쳤는지 아시죠? 치매 안 걸리려고 치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재밌게 살기 위해서, 두뇌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을 해야 돼요, 주식은. 근데 한두 달 동안 반도체 올랐다고 거기서 무슨 큰 승부를 봐서 뭐 1000억, 1조 부자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원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공격수로 100% 채우는 거 위험하니까 방어할 수 있는 뭐 수비수 여러 가지 이제 방패막이 친구들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럼 그쪽은 어떤 테마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공격수도 뭐 미드필드도 있고 뭐 윙도 있고 막 이렇게 2선, 3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잘 오르는 건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공격수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피지컬 AI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AI 시대이게 분명한데 과연 반도체가 오를 때부터 AI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반도체보다 작년에 훨씬 크게 오른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조방원이라는 말이 있었죠. 조선 방산 원자력? 얘네가 뭐 반도체랑 큰 상관 있어? 근데 사실 조방원보다 더 많이 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춘향전, 뭐 심청전 하듯이 조방원 전이었어요. 전력기기. 전력기기. 네. 사실은 조방원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동안 전력기기가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효성중공업 이런 거는 200배, 300배 올랐어요. 그리고 LS일렉, 현대일렉 이런 종목들이 거의 100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력기기가 왜 올랐는데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반도체보다 전력기기가 먼저 움직였었고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작년 여름까지 가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력기기는 1년, 2년 동안 50배, 100배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AI 시대는 맞고 반도체 다음에 어떤 AI가 갈 것이냐를 우리는 계속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선구자가 말을 해줬잖아요. 이 시대의 선구자, 제일순왕 선구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네. 삼겹살을 먹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깐부 치킨에서 먹었던 분 중에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SK하이닉스. 근데 반도체를 안 만드는 현대차 정유선 회장이 거기 껴 있었죠. 또는 올해 홍대에서 네, 삼겹살과 소주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도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있었고 올해 그 삼겹살 파티에 최태원 회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반도체를 안 만드는 누가 있었죠? LG전자 구광모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은 반도체도 안 만드는데 젠슨왕이 굳이 그 바쁜 시간을 들여서 왜 치킨을 먹고 삼겹살을 먹었냐? 바로 피지컬 AI 때문이에요. 그러면 젠슨왕은 피지컬 AI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1년에 한 번 가장 큰 행사가 있죠. 성장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1월에 있는 CES, 라스베가스 CES 행사예요. 젠슨왕은 작년에도 여러 번 피지컬 AI를 강조했고요. 올해도 1월 CES 행사에서 피지컬 AI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피지컬 반도체 파트너로는 SK하이닉스가 1등, 2등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피지컬 AI의 파트너는 벌써 우리한테 말해준 거잖아요.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피지컬 AI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원익홀딩스예요. 원익홀딩스는 홀딩스가 보통 지주회사잖아요. 원익그룹에 뭐 원익 IPS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많은데요. 원익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게 원익홀딩스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가치로 원익홀딩스가 작년에 상승률 1등 한 1,300%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3등으로 한 1,100% 움직였던 게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1년 동안 로보티즈가 많이 움직였던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LG전자의 자회사의 로보스타가 있고 로보티즈는 아직 7% 지분인데요. 로보티즈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사실 작년 1년 동안의 순위는 없지만 한 최근 3년 동안 30, 40배, 50배 넘게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움직인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4천억에서 한 10조까지 30배 이상 올랐고 작년 1년에 반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는 10배 이상 올랐고 근데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중소형주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작년 그리고 올해 젠슨왕이 계속 피지컬 AI 시대야, 피지컬 AI 시대야. 그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근데 과거로 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만 보면 되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현대차와 LG를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랑도 딱 맞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분명히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급락하니까 전체가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오르지는 못하고 버텨준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애들이 움직일 공산이 커요. 그랬을 때 그동안 못 올랐던 현대차 그룹주나 LG 그룹주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로봇주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현대차, LG 이렇게 떠올리기는 하지만 보통 로봇주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를 더 많이 떠올리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주를 볼 때랑 현대차, LG를 볼 때랑 어떤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각자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소형주 볼 때 포인트는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아라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올랐던 로봇 관련 주였는데 삼성에서 지분 투자해서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신 종목 선정을 해준 거죠. 종목 선정이 어떤 업종은 재무제표, 실적이 아주 좋은 업종은 재무제표, 또 어떤 업종은 단순 차트, 어떤 업종은 기술력의 판단. 근데 제약바이오나 이런 로봇은 사실 기술력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로봇공학과를 나온 박사가 아니라면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로보스타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기업이 해준 거죠. 픽해준 거죠. 삼성전자가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니네 기술 우리 필요해 하고 지분 투자를 최초에 7% 했다가 30%까지 끌어올려서 자회사가 된 거고 그러면 LG에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의 지분을 30% 갖고 있고 또는 로보티즈를 아직 7% 갖고 있어서 완전 자회사는 아니지만 추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자회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기술력은 인정을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내가 어차피 그 기술력을 분석할 힘은 없지만
대기업에서 일단 대신해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쪽이냐의 얘기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 또는 액추에이터 쪽, 뭐 감속기 쪽 이쪽이 사실 가장 지금 전망이 좋은 부품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대기업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르죠. 현대차 그룹은 무조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7% 투자했다가 30% 인수를 했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한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아직 비상장이란 말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지금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돼 하는데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국내 상장도 좋지만 만에 하나, 미국 기업이니까 만에 하나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굉장히 큰 이슈.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에 안은 건 굉장히 그룹 자체에서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ES 행사 때 1월 달에 CES 행사 때 세계의 로봇 관련 뭐 저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1등으로 다 알고 계시네. 1등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란티스 걔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인정받은 거죠.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 근데 아직 상장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상장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기다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장 지분 가치만 의미를 둘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야 돼. 시너지 효과.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로봇 부품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사실 피지컬 AI는 두 분야가 있어요. 로봇도 있지만 자율주행 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그룹하고 LG 그룹이 공교롭게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특히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를 만드니까 현대모비스가 원래 했던 일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 부품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로봇 부품도 만들 수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피지컬 AI 부품 만드는 아주 선도적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황은 비슷해요. 원래 LG전자가 과거에 기억하시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 뭐 갤럭시 아니면 미국 폰에서 애플 폰을 쓰지만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LG 폰이 있었어요. LG 폰. 뭐 근데 그 LG 폰이 구광모 회장이 딱 회장이 취임하고서 1, 2년 안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면서 그때 청사진이 뭐였냐면 이 인력과 이 자금을 우리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쏟아붓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큰 사업부 중에 하나가 전장부품 사업부란 말이죠. 그래서 LG전자는 역시 아까 현대차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LG전자도 두 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LG그룹주, 현대차 그룹주는 좀 길게 봐서 로봇의 시대 또는 자율주행 시대까지 좀 피지컬 AI 관련 대형주로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이렇게 투톱인 것처럼 로봇의 수급이 딱 쏠리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구도처럼 현대차와 LG도 그런 비슷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뭐 우리는 너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는 실적이 진짜 크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3박자 투자라는 걸 해요.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근데 이제 재료 가치로는 반도체 너무 좋죠. 근데 실적 가치로 봤더니 재무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75%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차 이런 현대차 그룹과 또 LG전자는 미래 가치로서 우리의 기대 가치 재료로서는 분명히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고 그들이 주역이 될 확률이 아주 높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적은 당연히 아직 그 반도체들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실적은 사실 좀 기다리면서 당장은 그 미래 가치, 재료 가치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 실적까지 따라 붙는다면 말씀하신 투톱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현대차 주가가 말씀 주신 것처럼 CES 때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2차 깐부 회담을 하면서 또 올랐다가 또 지금 약간 빠지고 있고 약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만 살짝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까요? 당장은 그들에 대해서 뭐 피지컬 AI의 중심인 건 맞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CES 때도 오르고 이번에 삼겹살 소주 때도 오르고 뭐 작년 깐부 때도 오르고 이렇게 막 재료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거죠. 젠슨왕이 한마디 하면 오르고. 근데 재료 가치로서는 하여간 확실하니까 재료가 나오면 오르는데 네. 다시 좀 이렇게 다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재무제표가 못 따라가기 실적. 때문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엔 정확히 실적. 이렇게 말하면 되죠. 실적을 계속 우리 지켜봐서 조금이라도 나야 돼. 예를 들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나도 못 움직이다가 IRA 보조금 때문에 실적이 급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거의 10배, 20배 올랐거든요. 실적이 결국은 수반돼야지 10배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좀 로봇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실적이 과연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재료 가치도 더욱더 파괴력 있는 재료가 나오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진짜 나스닥 상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재료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럴 때는 탄력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현대차랑 LG도 이렇게 로봇 어떤 신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본업도 있잖아요. 이 본업에 대한 실적의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업의 가치는 지금 적당히 이익을 내는 수준 정도인 거죠. 뭐 본업이 LG전자는 가전사업 볼 것이고 네네. 현대차는 가솔린 완성차일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성장성이 있는 사업 구도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그래서 적자 안 나는 수준 정도인 거니까 사실 그 정도의 실적에 플러스 성장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도 나왔지만 굉장히 좋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뜯어보면은 사실 다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이익이에요. 뭐 가전 사업부나 스마트폰 사업부는 이익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여금을 반도체 관련 직원들은 몇 억을 주는데 아닌 분들은 뭐 그거보다 훨씬 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사업부에서 실적이 많이 나니까.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전체는 계속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의 기본 사업, 가전 사업 또는 현대차의 기본 사업인 완성차 사업은 성장성이 막 있거나 하진 않지만 성장성 있는 사업부가 실적이 이제 나주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증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차도 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다양한 그룹사들이 있는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좋아 보여요 이렇게 주관적 판단을 한 것처럼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가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주식 투자자라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뭐 먹을지 고민하면 사실 주식 잘 못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고민하면서 주식을 어떻게 사.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순위는 각자 다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 근데 이제 아까 현대모비스를 먼저 말한 건 최근에는 약간 현대모비스가 부품 관련이면서 차트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현대모비스 1순위로 말했고요. 현대오토에버의 장점도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부품 쪽이라면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쪽에도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하나 더 본다면 사실 대장이 현대차인데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대형주들 말고 아까 전에 중소형주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로봇 쪽에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매한가지니까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건 더 이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투자로서의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현대차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장세가 사실 대형주 장세라서 네. 대형주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원칙과 변칙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작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중소형주 언급을 안 하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중소형주가 잘 움직인다면 저는 그래도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 시총을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비상장이면서 나스닥 상장 쪽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외. 그러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10조, 9조, 10조, 11조 높이 올라갔다 15조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면 이제 LG전자 쪽에 직접 자회사 30% 자회사인 로보스타 네. 또는 7% 자회사는 아니죠. 투자회사 7% 투자회사인 로보티즈 정도가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네네. 그럼 로봇주 하면은 항상 그 따라오는 뭐 부품주들 뭐 이런 감속기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감속기에도 사실은 볼 필요가 있죠. 뭐 SPG나 네. 뭐 SBB테크나 테크,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감속기 쪽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이젠 뭐 현대무벡스나 원희홀딩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사실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무벡스는 간접적인 현대차 그룹주기 때문에 뭐 현대무벡스도 볼 필요 있는 중소형 종목다. 로봇주 말고 혹시 아예 다른 쪽의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AI 관련 대형주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많이 급락했을 때 이 코스피 200 상승률을 이렇게 보니까 소비주들이 확실히 플러스를 내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네. 로카일 오늘 기준으로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5% 하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마이너스 6, 7% 하락한 날, 그래도 코스피 200에서 플러스 낸 것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K컬처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K소비 관련주죠. K푸드에서 삼양식품이 오늘 한 7, 8% 올랐고요. 그리고 K뷰티에서 API라고 달바글로벌이 한 5, 6%씩 올랐고요. K패션에서 FNF가 또 한 3, 4% 올랐고, K게임에서 크래프톤이 또 한 3, 4%, K엔터에서 하이브가 오늘 한 7, 8% 올랐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공격수와 수비수의 조화에서 이제 수비수인 거죠. AI랑 관련이 없는데, AI랑 관련은 없지만 이익은 좋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다들 아시지만 불닭볶음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그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수급에 완전히 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뿐이지, AI 관련된 수급이 오늘처럼 하락하고 눈을 좀 돌릴 때 언제나 부각되는 쪽이 실적에 있는 방어주들인데, 사실 불닭볶음면은 방어주도 아니에요. 수출주니까.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료주에서 삼양식품 또는 엔터주에서 하이브 이런 게 움직였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만약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 K컬처라고 막 이만큼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말하면 저는 그것도 역시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주식 투자자니까. K뷰티입니다. K뷰티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때문이고요. 그 실적은 어디에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냐면 수출 동향에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 번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올해 1분기 수출이 작년에 몇 배다, 2분기는 몇 배다. 근데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반도체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 크기로는 반도체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업종 내의 상승률로 치자면 반도체 다음으로 그래도 주목해야 될 업종은 화장품 업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성수동이잖아요. 외국인들 화장품 사러 진짜 많이 와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죠. 네. 왜냐하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얼가의 영웅 피터 린치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전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어느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에 화장품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 그러면 그래서 화장품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사시고, 네.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냐면 사실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2015년이었어요. 2015년에 요즘 그때는 이제 성수동이 형성이 안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명동이었죠. 제가 2015년에 명동을 갔는데 화장품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맞아요. 양쪽에 화장품 가게밖에 없고, 네. 그 점원이 저한테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국말을 하지 그랬는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화장품을 사러 오니까. 그 명동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명동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라고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명동 성당 가는 그 양쪽의 길이 다 화장품 가게였고, 맞아요. 그 화장품 가게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중국말을 하는
점원들을 썼었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50% 이상이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2015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 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사가는 화장품이 많았어서 그래도 그때도 화장품 관련주가 10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산성 LNS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마스크팩을 처음 만든 회사예요. 그 마스크팩 때문에 그 주가가 막 20배가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가죽 피혁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가죽 피혁을 이렇게 뭐 마스크랑 이렇게 약간 바꿔갖고 품종. 근데 10배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마존으로 개척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한테 잘 팔리던 시기에서 이제 동남아나 아시아, 일본, 중국에 수출이 되다가 아시아에만 수출되다가 미국에 아마존. 그래서 미국에서 잘 팔리면 유럽까지. 근데 유럽이 어떤 나라냐면 사실 화장품이 종주국이 프랑스거든요.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귀족들이 좀 잘 안 씻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유명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죠. 미용 제품들이. 근데 지금 프랑스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외 수출 규모가 프랑스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한 거죠. 그 얘기는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 시대 때는 아모레가 제일 좋은 거야. LG 생활 건강이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런 시대였죠.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2015년대의 대형주 중에서 탑2가 뭐 반도체 탑2처럼 화장품 탑2가 LG 생활 건강하고 아모레였거든요. 근데 그 시총들이 지금 API라고 비교가 안 됩니다. LG 생건이 원래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시총도 10조가 넘었었고 네네.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는데 지금은 두 종목의 시총이 10조보다 훨씬 안 돼요. 근데 15조짜리 화장품 1등이 탄생했는데 그게 API래요. 우리 어머니는 모릅니다. 아마 60 넘으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남자인데 압니다. 주식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APR은 홈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프팅을 집에서 하거나 또 스킨 부스터를 집에서 하는 거죠. 메디큐브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진짜 많이 하시네요. 저는 피부과 의료기기도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피부과 가면은 뭐 10회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또 누워서 뭐 1시간 동안 시술 받기 힘든데 이제 집에서 하는 거를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한 30만 원, 40만 원대 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시아에서 먹히고 미국 아마존에서 먹히고 유럽에서 먹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들, 한국 화장품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반도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너무나 좋고 당연한 건데 작은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돼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살짝 덧붙이면 이게 요즘에는 바이럴이 진짜 금방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쇼츠 찍으면 그게 전 세계로 바이럴이 되니까 그게 또 외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이럴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미스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승무원 미스트, 달바 글로벌 이건 거의 등호 공식이야. 공식이에요. 달바 글로벌 딱 보면 승무원 미스트. 그게 바이럴이겠죠. 네. 왜냐면 뭐 우리가 무슨 통계 자료가 승무원이 뭐 90% 그거 썼다고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입소문이 나는 거죠. 승무원분들이 가장 이렇게 몸 단장을 잘하고 이쁘신 분들인데, 승무원들은 다 달바 글로벌 미스트를 써. 나도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달바 글로벌도 APR처럼 아마존까지 진출을 하고. 그래도 K뷰티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피부 의료기기까지 가면은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보톡스를 맞으러 가도 뭐 독일제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한국제는 설명도 안 해줬어요. 근데 휴젤, 메지톡스 시대에 이제 한국 보톡스가 나온 거고 그리고 리프팅도 다 외국 거였다고요. 근데 슈링크라는 리프팅 기계를 클래시스에서 처음 만들고 또 스킨 부스터도 다 외국 거였다고요. 근데 파마리서치라는 데서 리쥬람을 만들고 제가 지금 피부과 뭐 코디네이터도 아닌데 탈탈탈 외우고 있어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10배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연구를 해서 얘는 왜 많이 올랐지? 그럼 또 이렇게 많이 오를 종목은 걔랑 비슷한 애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소비량이 오를 것이야.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근데 너무나 비합리적이게 안 오르는 게 지금 비합리적이고 뭐 이상한 건데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야 APR 또는 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거 다 텐배고 났네. 그러면 또 다른 APR, 또 다른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는 어디에 숨어 있지? 이게 진짜 주식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 산업의 주도주를 공부하고 네. 그거를 바로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 예를 들어 지금 SK하이닉스를 사는 건 대장을 사는 직접 투자고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한데? 그러면은 걔가 오른 것과 연관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반도체 소비장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게 이제 간접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주도 산업 주도주의 팩트 체크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상. 얘네가 갔으니까 어떤 애들이 따라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증권주 이런 쪽으로도 수수료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증권주들도요. 그렇죠. 증권주의 수익성은 사실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좋아졌죠. 네. 왜냐하면은 이 증권주는 결국은 거래대금에 물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고 이익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거래대금의 수수료만 친다면 거래대금이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네. 왜? 시가총액이 4배가 올랐다니까요. SK하이닉스는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10배씩 오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익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업종은 약간 퍼 같은 거예요, 업종퍼. 이게 과연 성장주냐 아니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주를 완벽한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다 내수주고 대부분. 그래서 증권주가 그리고 아예 안 올랐냐고 하면 그래도 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오르냐 못 오르냐는 또 역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증권주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태까지 그래도 꽤 하나도 안 오르지는 않은 상태, 꽤 오른 상태고 증권주의 수익성은 분명히 좋아졌다. 근데 보시면 그런 거죠. 지수가 9,300에서 지금 조정받아서 7,500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한 20% 조정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증권주도 막 올라갈 때 수익성 좋아지고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주식시장에 조정받으면 증권주도 뭐 수익이 이제 또 안 늘어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증권주에 대한 포인트는 네. 다시 만약에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9,300을 돌파해서 만약에 뭐 10,000포인트를 간다 그럴 때 다시 증권주를 봐야지 지금 지수 조정기의 증권주를 보는 건 조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약간 변동성 장세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7월 초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어떤 장이었는지에 대한 팩트가 정확히 내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장은 역대 가장 높이 오른 장, 그리고 역대 가장 변동성이 심한 장, 그리고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200조를 판 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건 맞죠? 맞잖아요. 4배 올랐는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이 200조를 팔았죠. 다 악재잖아요. 그럼 호재는 뭔데? 당연히 있죠. AI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의 탑2는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 그 수익성은 엄청나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오늘 나왔지만 엄청났고 SK하이닉스는 ADR 상장까지 왔다. 이게 호재예요. 근데 이제 악재와 호재는 사실 계속 종이 한 장짜리 바뀌거든요. 만약에 ADR 상장됐는데 SK하이닉스가 기대만큼 별 볼 일 없어. 그럼 삼성전자 실적 나와도 떨어져. ADR 상장됐는데 별 볼 일 없어. 그럼 약간 기대 심리가 많이 반감되겠죠. 반대로 외국인이 여태까지 200조를 팔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순매수가 들어와? 그럼 다시 호재로 바뀌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는 4배가 올라갔고 부담됐는데 조정이 좀 깊어져? 그럼 또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이니까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고요. 다만 변동성이 크고 고점이고 불안한 건 확실하니까 조금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엘더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 뭐라고 써있냐면 심리투자 기법이죠. 책 제목이. 트레이딩 포 리빙이라고. 근데 이제 그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3M이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는 사실은 기법으로만 돈 버는 줄 알아요. 메서드. 그래서 차트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재무제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멀티플을 몇을 곱해야지 목표 주가가 얼마지 맨날 공부하는데 기법으로만 돈 벌었으면 다 부자. 뭐 회계를 제일 잘하는 공인회계사가 벌었거나 또는 경제학 박사가 벌었거나 재무관리 박사님이 벌었겠죠. 근데 기법 말고 딴 것도 있다는 거죠. 3M에서는.
머니가 있어요. 자금 관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풀 베팅을 하고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좀 줄여야 될 때인지. 근데 저는 좀 줄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인드가 이제 3M의 마지막 심리인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식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심리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포와 탐욕.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시장은 공포의 장인지 탐욕의 장인지. 근데 4배나 올랐다고 했죠? SK하이닉스 15배 올랐다고 했죠? 삼성전자 바둑에서 7배 올랐다고 했죠? 그럼 사실 공포의 장은 아니잖아요. 공포의 장은 어떤 장이냐면 코로나 위기 때 한 달 만에 2,500에서 1,400을 갔어요. 매일 빠졌어, 매일. 그게 공포의 장이에요.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2,1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매일 빠졌어. 그게 공포의 장이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누가 뭐래도 그래도 사실은 탐욕의 장이죠.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좀 놔두고 또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저는 좀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책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가요? 책 제목은 슈퍼게임의 이정림의 성장주 집중 투자예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젊으시니까 MBTI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너 MBTI가 뭐니? 나 MBTI 뭐야? 너 나랑 좀 취향이 맞겠다. 뭐 이런 식의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취향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뭐 탑다운으로 투자를 했고 또는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뭐 3박자로 했고 근데 가치주와 성장주 두 가지 중에 저는 30년 동안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훨씬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이 성장주의 시대고 AI 시대는 결국 같은 말로 성장주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주의 시대에 성장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성장주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본적인 원칙적인 내용을 썼고 또 그렇게만 쓰면 공부만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답답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로 8개의 성장 산업에 30개의 종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성장 산업인지 또는 왜 이 30종목은 재무제표는 어떻고 차트는 어떻고 재료는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함께 써놨습니다. 완전 귀한 책이다. 많은 분들 또 우리 슈퍼개미 세무사님 책도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짜 원칙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